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막을 올린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오차 범위 이내에서 근소하게 앞서 초박빙 양상으로 흘러가는 미 대선 결과를 당일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8월 35%에서 39%로 소폭 상승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표 시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 중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8월 43%에서 47%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이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간 56%에서 53%로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으로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규모로 격화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보좌관은 이런 군사적 충돌을 고조시키는 건 이스라엘에도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믿는다며 전쟁이나 긴장 고조, 두 번째 전선을 여는 것보다 이스라엘 주민들을 북부로 대피시키는 등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분쟁이 확대되거나 심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의견 보고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체결한 모건스탠리를 조사합니다.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는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에 자사 창고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는 SK하이닉스 선행 매매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되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선행 매매 혐의를 발견할 경우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의 자본시장법 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아랍에미레이트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투자를 늘리는 중동 국가들도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확보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초기 논의에 따르면 UAE가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부다비 소재 국부펀드로 AI 투자에 주력하는 무바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기술과 정치적 장벽, UAE 내 공급망 구축의 비효율성, 엔지니어 인력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해냈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인텔과 퀄컴의 인수 합병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더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비컬 랠리 후에 피로감의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이키의 상승으로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0.09%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는 0.19%, 나스닥 지수는 0.36%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 살펴보자면 S&P 500 지수는 1.36%, 나스닥 지수는 1.49%, 다우 지수는 1.62% 상승했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서 유틸리티 지수는 2.69%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주요 종목도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2.32% 올라가고요. 엔비디아는 1.59% 하락했습니다.
전날 강세에 따른 반발 매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수익 전망을 낮췄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경쟁업체인 UPS도 3%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인텔은 퀄컴이 인수합병을 위해서 접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3%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퀄컴은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나이키는 존 도나우 CEO가 물러나고 엘리엇 힐 전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7%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주식 매각 금지가 해제되자 8% 가까이 급락하면서 상장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20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엔화 약세가 다소 완화된 결과고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일본은행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요. 경제와 물가 동향이 목표에 부합할 경우 최대 1%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20일 1년 만기 LPR을 3.35%로 5년 만기 LPR을 3.85%로 동결했습니다. 1년 LP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에, 5년 LPR은 모기지 금리에 적용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해서 중국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번 동결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가 되면서 중국의 성장 전망이 낮아졌고요. 시티그룹은 2024년 성장률을 4.7%,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20일에 IMF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1920년대와 2020년대가 무역 통합의 좌절과 기술 발전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당시 근본이제 등 잘못된 통화 정책이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날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인공지능의 발전,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은행들이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어온 나이키가 CEO 교체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존 도나우 CEO가 은퇴를 하고 엘리엇 힐 전 소비자 시장 부문 사장이 새로 CEO로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힐은 나이키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서를 거친 인물이고요. 이번 인사는 온, 호카 등 신생 경쟁사에게 점유율을 뺏긴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몇 달간 핵심 제품 수요가 둔화가 되고 실적 전망이 하향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CEO 교체 발표 직후에 나이키의 주가는 시간 외의 거래에서 한때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20일 아이폰 16 시리즈를 59개국에서 본격 출시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애플의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통화 녹음과 요약, 메일 우선 표시, 텍스트 교정 및 재편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은 이와 함께 애플워치 시리즈 10과 에어팟 4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 주문은 지난 1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첫 주말 주문량이 작년 대비 13%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뉴욕 애플 스토어에서 출시를 기념하면서 수요에 대해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페미스 기업 퀄컴이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 인수를 제안했다고 20일 보도됐습니다. 퀄컴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이나 인텔 사업 일부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은 경쟁 심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올해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고요. 독점금지법 심사 등으로 인해서 인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의 본사가 미국 텍사스주 베스트럽으로 이전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주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법안에 반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부모 등에게 알리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X는 이미 4월에 베스트럽 지역에서 3년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본사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로써 머스크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텍사스주 베스트럽에 거점을 두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6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섰고요. 최소 투자액을 2억 5천만 달러로 설정했다고 20일 보도됐습니다. 이는 과도한 투자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이 참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억 달러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최소 투자 기준에 미달해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총 투자 규모는 20억에서 3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픈 AI의 펀딩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결과가 곧 통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펜실베니아주 3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AI 전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컨스텔레이션은 16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8년까지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3마일섬 원전은 과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폐쇄됐지만 가동 가능한 유닛이 1호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에 맞춰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과 플립카르트와 공모를 해서 인도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 경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는 아마존과 플립카르트 양쪽에서, 원플러스는 아마존에서, 비보와 레노보는 플립카르트에서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면서 인도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I는 관련 기업들에게 2024년까지 세계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글로벌 금융 불안정, 동향 주시하겠다. BOJ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은행이 20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7월 추가 금리 인상이 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금리 인하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였고요. 일본은행 총재가 상황 충족 시 추가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연내 큰 폭의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실망감에 이날 달러당 엔화 가치는 141엔대 후반에서 한때 144엔대로 약세 전환했습니다. 앞서 올해 3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에서 0.1% 그리고 0.25% 정도로 깜짝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7월 엔달러 환율이 161엔대 후반을 찍으며 엔저가 심화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후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8월 초 미국 기술주와 아시아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연출되기도 했었고요. 다만 우에다 총재는 현재도 실질금리가 극히 낮아 경제 물가가 전망대로 안착하면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에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엔화는 약세로 다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예상을 깨고 동결했습니다. 5년물 LPR은 3.8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로 각각 유지하는 정책을 보여줬고요.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4분기에 금리를 한 번에 대폭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저 완화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요. 경기 부양 급한 중국 예상 밖의 동결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는 큰 폭으로 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사업 놓고 갈등, 결국 금간 75년 동업. 2024년 9월 12일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전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추석 직전이었던 터라 고려아연 측은 기습적으로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었고요. 결과가 어찌되든 3세 경영에 이르러 영풍과 고려아연의 동업 관계는 파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장 씨 가문과 최 씨 가문이 결별 수순을 밟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고려아연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친환경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3세인 최윤범 회장은 2021년 12월 2차 전지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 폐기물 리사이클링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트로이카 드라이브 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연과 납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에 오른 경쟁력을 기반으로 재련 기술력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신사업에 10년간 12조 원을 투자해 2033년 매출 25조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드러낸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 고문이 생각하는 사업 방향성과 투자 기조는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신사업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외부 차입 확대와 배당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고요. 장 고문은 무차입 경영에 기반한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가풍을 이어온 터라 최 회장의 사업 기조 전환이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화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과 LG화학이 친환경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사로서 고려아연의 주주로 잇따라 참여하면서 지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심화됐었습니다. 지난해 8월 장 고문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이사회에도 불참했었고요. 이후 장 씨 일가와 최 씨 일가는 지분 매입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었습니다. 이후 고려아연은 영풍빌딩으로 떠나고 회사 로고도 변경하면서 그러는 사이 영풍의 본업은 위기에 놓였는데요. 영풍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520억으로 2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338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박영민 배상윤 대표가 석포 재련소 중대재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고요. 더구나 장 씨 일가가 맡아온 전자계열사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장고문 장남인 장세준 대표가 이끄는 코리아 서킷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 분기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 이상으로 확고한 존재감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에서 확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최 씨와 장 씨 집안 갈등은 고려아연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정점으로 치달은 셈입니다. 고려아연 2년 전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화와 현대차 등 외부 주주를 유치했는데요. 영풍은 무차입 기조에 배치한 부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고요. 두 가문은 공동 경영에 균열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00년 역사 프라하성 활짝, 원전 동맹국 극진 환대. 대한민국 정상으로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체코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체코 정상은 1100년 역사를 간직한 프라하성을 활짝 열고 한국과의 원자력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드러냈는데요. 국내 5대 그룹 총수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면서 공식 만찬 행사에는 체코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두루 자리했습니다.
신규 원전 2기가 건설될 예정인 두코바니 지역사회는 팀 코리아의 최종 계약을 지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비테즈슬라프 유나시 회장은 이날 현지 매체 가격과 마감일 뿐 아니라 원전에 대한 입찰 서류 품질도 한국 제안이 최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잘 알고 협상에 개방적이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한국인의 장점이라고도 전한 바 있는데요. 윤 부부, 한영을 위해서 예외적인 개방을 열었고요. 체코 대통령은 만남에 큰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GXA 역시 한국 계약에 큰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사상 첫 디젤차 추월, 결국 전동화가 대세. 국내에서 수요 둔화세를 보이던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역대 최초로 디젤차 판매량을 앞서면서 완성차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이끌 소형 전기차 출시에 이어 고성능 모델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5개 완성차 업계 올해 1월에서 8월 상반기 전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46,830대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올해 누적 기준 연료별 판매량으로 봤을 때 전기 승용차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승용차 판매량은 39,376대에 주목할 점은 국내 시장에서 전기 승용차 판매량이 디젤차를 웃돌면서 대세 차량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전기 승용차가 디젤차를 누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환경 규조에 따른 전동화 전환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 흐름 속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었습니다. 국내 완성차는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사업과 관련한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특히 소형 전기차는 주춤했었던 시장 수요를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우수한 주행 성능, 긴 주행 가능 거리 등을 갖추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차 진입 문턱을 낮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 EV3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내수 판매 46,830대, 그리고 EV3 등 소형차 라인업 부상의 고성능 모델 확대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디젤차는 규제 탓에 단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와 3.7조 원 수출 계약, LRG 넥스원 천궁2 잭팟,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제 천궁2가 이라크에 수출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은 세 번째 해외 수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LRG 넥스원은 20일 이라크 바그다르에서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LRG 넥스원 전체 매출의 1.6배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천궁2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마지막으로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됐고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일과 통합체계는 LRG 넥스원인,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궁2는 2022년 1월 UAE와 35억 달러 규모로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었는데요. 이어 2월 사우디의 천궁2는 10개 포대를 수출하면서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UAE와 사우디에 이어 중동 시장을 개척했는데 지난해 전체 매출의 1.6배의 성과를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한 달 새 시총 120조 증발, 등 돌린 외인.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일 하이닉스는 11%가 넘게 내렸고요. 삼성전자도 6% 넘게 빠지는 등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연준의 빅컷 단행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하루 늦은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빅컷, 연준의 금리나 사실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일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인포메이션이 인텔리전스, 이게 일종의 어떤 무기로 사용이 되려면은 우리만 아는 거, 또 극소수만 아는 게 돼야 정보가 무기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면 이거는 아무런 무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할 거 이미 다 삼척동사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름만 거창해요. 빅컷. 이게 뭐 베이비컷이든 숏컷이든 빅컷이든 스몰컷이든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뭐야.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거 크게 신경 쓸 내용이 아니었다. 뭐 연준 금리 인하로 크게 바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영향,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의 확대된 변동성, 이 부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따가 제가 이제 변수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뉴스 접하듯이 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됐던 대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쪽에 이 상당히 경색된 상황 때문에 삼전이나 SK하이닉스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이 뺄 때는 덩치 큰 쪽부터 1, 2등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먼저 뺍니다. 자, 외국인들은 바로 자기 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금리 인하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사실 이스라엘 전쟁도 상당한 미국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하고 막대한 또 관련성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큰 변동성 때문에 일단은 우리 쪽에 투자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총의 5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8월 21일에 467조 4,339억 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지금 이 5분의 1이 이번 달 20일 기준으로 빠져나갔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5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려 9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림잡아도 100조 가까운 돈이 그냥 훅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140조에서 114조니까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5분의 1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규모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게 또 뭐가 있으면 금감원에서도 이건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바로 모건 스탠리죠. 근데 여러분들 모건 스탠리가 3개월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도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소랭크도.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놓은 보고서에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뭐 축소해야 된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축소해야 된다면서 슬그머니 자기들도 상당한 대규모를 매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꼼수가 아니냐. 금감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이런저런 악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하튼 9월 들어서도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 쪽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쉬긴 했습니다. 좀 관망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이제 AI 반도체 쪽 뭐 HBM이 끝났냐?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하게 유의해서 관망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고요. 오히려 AI발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일명 키워드로 반반친원, 반반친 중국 같은데요. 어떤 네네. 이야기로 풀어주실까요? 그래서 좀 반도체 쪽은 우리가 당장에 뭔가 돌파구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정책주 쪽으로 가봐라. 정책 테마주 쪽으로 가는 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반도체 쪽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반도체 다른 쪽이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이냐?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도체 쪽이 무조건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버려야 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반도체 쪽에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금리 인하될 때 수혜주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되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의료계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도 민감한 이슈긴 합니다만 제약이나 바이오, 병원 가는 건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적어도 병원을 못 가면은 약이라도 타서 먹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7%대 상승하면서 뭐 알테오젠도 주가가 올라갔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과 유사한 바이오주 계속해서 노려봐라.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가 됐고,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완화된 게 악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로 우리 정시에 막 완전히 이 동력이 되고 탄력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뿐이지 자칫 듣는 분에 따라서 잘못 과하게 들으시면 금리 인하가 뭐 악재예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될 분명히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엔비디아나 AMD를 비롯해 아직까지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뿐인데, 자,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선생님께서 물어보셨죠. 중국입니까? 반반 친원, 반반 친방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쪽에 좀 반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친원전, 친방산 쪽. 방금 전에 우리가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도 천궁 이라크의 수출 소식 전해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방산 쪽이 좀 주춤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미국 쪽이 아니에요. 주로 중동이나 유럽이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쪽이 우리 방산 시장 쪽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대선하고 좀 굳이 연동돼서 가지 않아도,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정책 테마주 쪽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반 친원 그리고 반반 친방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좀 반대하지만 그리고 친원전, 친방산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전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등에 힘입어서 재개권의 이슈가 등장했었던 원전주 다시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웨스팅하우스발 분쟁 이슈가 지워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진입해도 좋을까요? 그렇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중요한 이제 변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물론 이제 이 정신화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먼저는 개인 또 투자자 뭐 우리가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겠죠. I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하는 C 컴퍼니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 이 요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뾰족한
뚜렷한 호재나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없을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G, 바로 government, 정책 테마주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산업 쪽을 밀고 있다면 그쪽은 적어도 단기 부양이든지 중기 부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원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7월 체코하고 이미 지난 7월에 두코바니 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지금 보면은 또 이제 유럽에 지금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고속 철이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끝나는 대로 상당히 이쪽의 건설이나 인프라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들어보자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또 예산국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나 또는 원전, 방산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자, K 원전, K 방산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뭐 수조 원이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우리가 연간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하니까 K방산 수출 펀드 400억 원, 방산 수출 보증 1조 2천억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 적어도 다른 산업보다는 좀 따뜻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워지는 겨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정책 테마주 G 포인트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2025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국회에서 곧 긴 회의가 예정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반도체와 방산, 원전 등 육성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원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역시 추가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시장 내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부각을 지금 많이들 받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는 좀 어떤 테마나 섹터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특정 종목보다는 우리가 이제 섹터 쪽인데 바로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목눌림, 월봉, 일봉 다 중요합니다만 한 10년치를 좀 보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적어도 얼마 전까지 2만 원대 또 만 원대 또 최고 높았을 때는 3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탈원전 이야기를 했을 때 2017년, 2018년, 2019년 보십시오. 완전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2020년까지. 하지만 적어도 2021년, 2022년 시점부터는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G 변수라는 거, G 변수라는 가버먼트 요인이 들어가면 미국 대선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쪽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어떤 발목을 거는 현상이 1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유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의사가 있느냐. 그게 이제 정부 대 정부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체코의 총리 또는 상하원까지 연계가 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쪽이냐면은 새롭게 기업이 경쟁력이 확대되는 거. 이른바 한 번 더 탄력이 붙는 겁니다. 이 경우인데 제가 먼저 차트부터 보여드리죠. 준비된 차트 보여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딜까?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주춤했는데 이 기업이 2023년, 2024년을 보십시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17,000원대 했던 것이 4만 원까지 오히려 그 상한가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어느 기업이냐? 어느 기업입니까? KT입니다. 근데 왜 KT가 부스팅이 될까? KT만으로는 SKT와의 경쟁 또는 U+와의 경쟁에서 힘에 붙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국영기업, 정부기업의 이 성격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G 요인도 중요하지만 또 강력한 파트너가 붙어주는 경우도 어떤 요인이면 H 요인이죠. 현대차가 최근에
국민연금이 돈을 좀 빼면서 자연스럽게 경영권과는 무관해요.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KT. 그런데 경영권은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대차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모빌리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정의선이 모든 협회를 다 맡아야 된다. 정의선 회장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리더십 포인트, H 현대 포인트가 강하게 KT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6G, 자율주행을 하려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6G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바로 KT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또 최근에 각종 광급 공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걸 주목해 주셔야 돼요. 현대자동차와 KT가 묶음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은 SKT와 비교를 할 때, U+와 비교할 때 좀 경쟁력, 이른바 우상향하는 경쟁력에서 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 차트 보셨던 걸 본다면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 걸 본다면 그런 기업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습에서 뭔가 지금 현대 또 대기업들과 결합되고 있는 그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10년간의 차트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을 해봤고요. 이어서 KT, 자율주행과 통신 경쟁력에 대한 밸류업 기대감이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일면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 BOJ 회의 정책 효과 관망 구간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9월 BOJ 정책금리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9월에 BOJ 통화정책회의는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 정책금리를 연 0.25%로 만장일치로 동결해 지난 7월과는 달리 위원들 간의 이견 역시도 없었습니다. 비둘기에 가까운 우에다 총재 발언과 성명서에서 부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제 회복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7월 전망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생산 및 수출 등 제조업 경기는 보합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 부담에도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됐다면서 톤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주거용 투자 부진은 약점으로 거론이 됐었죠.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 추세와 물가 목표 달성 기대를 유지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금융 환경 그리고 환율의 영향력을 관찰해야 하는 부분 또한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비둘기파로 해석을 일단 했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완만한 소비 개선에도 미국 등의 대외 경제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해 불확실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가의 경우 엔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부분 해소됐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최근 확대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 관찰이 필요할 듯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지난 회의에 비해 경기 불확실성 및 완화된 물가 위험에 집중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경계에 공감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고요. 한편 소비와 임금, 서비스 물가 세 가지를 주요 체크 포인트로 꼽아서 여전히 임금과 소비 간 선순환 고리를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이런 여부의 향후 정책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중립금리의 범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요. 내수 회복이 좌우할 금리 인상 체계 시점, 우선은 연말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회의에서 BOJ는 양호한 경제 전망을 견지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물가 위험 완화에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사했고요. 최근 국제유가 안정 및 최근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를 웃돌던 수입 물가 오름세는 8월에는 2%대로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의 50bp 인하로 엔화 약세 재개에 대한 부담 역시도 어느 정도 덜어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에다 총재 역시 강조했듯이 BOJ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내수 회복 경로에 맞춰서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소비 경기는 물가 부담 완화 그리고 실질 금리 인상 효과가 맞물려서 연말로 가면서 개선세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 정책금리 인상 시점은 10월보다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세계 통화 정책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비컷에도 일본과 중국, 영국은 동결했었고요. 금리 인상 때보다 동조가 약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차이 탓이다라는 부분 역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 비컷을 단행했지만 곧이어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중국과 일본, 영국은 금리를 동결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시피 금리 인상 때보다는 동조화가 약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동조화가 약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고요. 우선 중국 대출 우대 금리는 동결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실상의 기존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 즉 LPR을 동결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85%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유지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중국 역시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지만은 사실상 결과는 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준금리는 올해 4분기에 한꺼번에 대폭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동결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잉글랜드 은행 즉 BOE도 19일 기준금리를 연 5%로 동결한 바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비컷 영향으로 BOE가 예상보다 이르게 이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만 BOE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BOE는 서비스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8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5.6%로 7월보다 높았고 시장 전문가 전망치인 5.5%보다 웃돈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영국은 임금 인상률은 5%가 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미국과 노동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과 9월 BOE는 8월에 먼저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20위는 연내 1에서 2회, BOE는 11월에 1회에 추가 조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위와 BOE는 지금으로서는 보폭을 키우지 않을 것으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20위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에 의존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6년 만에 최고인 4.5%로 동결하면서 올해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통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르웨이 크로네화는 올해 주요 10개국에서 가장 성과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은 또 인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연준 결정 몇 시간 후에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브라질 중앙은행은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헤알화는 최대 1.2%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국 대선이 변수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년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공격적으로 함께 금리를 올렸던 때에 비해 이번 인하 사이클에서는 동조화가 덜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 대선을 변수로 꼽으면서 글로벌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은행 역시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 계속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목표 주가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낮추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때문에 조금 더 한국은행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의 9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반도체 투탑의 주가 하락 원인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원전, 방산 및 정책 관련주의 주목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